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와 협력해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 중입니다. 의심 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서 지역별 거점 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 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 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가능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작업체에 제공하여 이르면 2월 초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하신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이송하여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저희가 발병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 즉각대응팀이 평택과 인천공항 등 현장에 나가서 밀접 접촉자와 환자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료기관명을 발표를 못 드려서 송구한데요. 어제는 그 역학조사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현장 소독 및 그 명단을 확보하는 일하고 발표를 이제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95명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대부분은 항공기 탑승자 그리고 항공버스, 공항버스를 같이 탑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 접촉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접촉자는 노출 시간, 노출 그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여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자의 위치 추적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그리고 방문한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총 116명이고 이 중에 4명이 확진되었으며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는 중국을 다녀온 폐렴 환자들에 대한 신고가 좀 늘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에 대한 정의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제부터 신고가 많이 돼서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격리 조치 및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시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선별 진료소의 명단을 정리되는 대로 곧 공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 민원 콜센터에서 선별 진료소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수칙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때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진료를 받으실 때는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회객 관리 등의 감염 관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DUR 등을 통해서 해외 여행력 확인과 선별진료소 운영,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 수칙을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고 저희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손 드신 말씀하십시오. 예, 이투데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하고 병원 단위에서 확진 환자 이동 경로라든가 의심 환자 발생 사실, 능동 감시 대상자, 현황 같은 걸 계속 알리고 있는데 이게 언론 대응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아니라 의심 환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이것도 좀 명칭도 통제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 조사 대상 유증상자 한 명당 밀접 접촉자가 이제 수십 명씩 될 텐데 지금 언제부턴가 이게 몇 명인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는지 이게 집계는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확진 환자가 4명인데요. 저희가 접촉자를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총 369명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그 확진 환자별 접촉자 숫자와 유증상자 숫자에 대한 표를 추가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언론 소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질병관리본부가 하루에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지자체 그리고 관계부처와 매일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대응에 대한 거와 지침에 대한 거 또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정보 공유와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자체별 정보가 나가는 것들은 아마 지역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일원화해서 대응을 하도록 혼선이 없게끔 대응 체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셨으면 또 다음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헤럴드 경제 정경수입니다. 그 어제 브리핑하실 때 그 중국 쪽에 잠복기 감염에 대해서 판단 근거 정보를 요청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혹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쪽과의 협의가 좀 자료 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 보면 50대가 아무래도 많던데 그런 나이대별로 좀 주의해야 될 게 더 특이한 사항이 있을다고 보시는 건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복지부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감염법에 따라서 감염법에 보면 손실 보상 조항도 있던데 여기 따라서 만약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영업점에서 피해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대응이 보상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중국 쪽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중국 CDC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가 중국 CDC의 기관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 CDC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확하게 근거를 공개하거나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이 좀 공개가 돼야 전 세계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의 협력은 한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CDC의 실무자들과는 긴밀하게 전화와 이메일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그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저희 역학조사관이 한 명 파견 나가서 현지에서도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직은 저희도 사례가 4명이고 중국의 그 환자 발생 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50대 이상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더 많이 보고되고 있고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실보상은 복지부에서 답변을 혹시 저희 중대본의 반장님 혹시 그럼 네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그 질문 의도를 다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진료비에 대한 지원만을 물어보신 거라고 한다면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지원방안이 좀 마련이 돼서 이미 지금 지자체 배포가 된 바 있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셨던 건지 아니면은 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의 경우에는 관련 건강보험의 지원 방안과 본인 부담 지원 방안들이 이미 지금 이 지자체에 알려져 있다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메르스 때 그 의료기관이 폐쇄하거나 했을 때 손실보상을 하는 그런 규정이 좀 더 정확하게 감염병 예방법에 담겼고요. 그 법에 따라서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 손실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이미 시행한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아마 유사한 그런 절차로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침은 이제 저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이번 사례에 맞는 적합한 그런 기준과 절차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하나 받고 또 세종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혹시 서울에 질문하실 분 한 분? 예. 네, 저 연합뉴스의 신지훈인데요. 그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들어오신 분을 집계한 것이 3,024명인지 하고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몇 명씩 있고 몇 명이 한국을 빠져나갔는지, 그다음에 이 지금 한국에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아까 설명해 보면 지자체 심판을 통해서 일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었던 100명을 빼고 나머지를 조사를 할 때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아닙니다. 이거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락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락처를 확보하게 되는지 하고 새 검사법은 2월 초에 도포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며칠쯤 가능한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에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기간을 표현을 못했습니다. 3,023명은 1월 23일 이후에 입국하신 분이고요. 그 이전에 입국하신 분은 지금 잠복기라고 판단하는 14일이 지나서 2단계로 혹시 확인 조사를 할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복기 안에 있어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의 순서는 잠복기를 고려해서 필요한 그런 날짜부터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입국일을 1월 13일로 다시 1월 13일부터 1월 26일 공항이 폐쇄된 게 1월 23일인데요. 거기까지의 데이터의 대상이 3,023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국인하고 한국인의 비율은 그 괄호에 있는 내국인이 1,166명이고 외국인이 1,857명인데 외국인의 대부분은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저희가 지자체에도 이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서 지자체의 담당자들도 체크를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서 일괄 오늘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두 군데서 같이 동시에 점검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검사법은 2월 5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유전자 염기 서열 2단계 검사를 해서 한 24시간 정도가 걸리는 상황인데요. 검체가 다 질병관리본부 오송으로 와야만 확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화된 RT-PCR법의 그런 시약을 마련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겠고요. 이거는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이 시행을 하면 굉장히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1차적으로 썼던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검사 시약이나 그런 접근성에 좀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새로운 시약과 검사법을 세팅하는 거는 1월 31일부터 시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거는 2월 5일까지 하는 거를 목표로 시약에 대한 생산, 정도관리, 평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되셨으면 연락처 확보에 대한 거는요. 아무래도 그 내국인들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권 정보나 아니면은 로밍 휴대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연락처는 현행화해서 연락을 취하는 거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경찰청 등과 협조해서 저희가 추적하고 조사하는 것들을 협력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당산에서 하나 받고 세종에서 2개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정해서 당산에서 하나씩 해주십시오. 네, 예,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저 중앙일보 이해성입니다. 세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4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원 외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접촉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다른 암내 환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인데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1에서 4번 환자 현재 상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각급 그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학교, 유치원, 그리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이런 개학을 미루거나 아니면 휴교를 하는 그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번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입국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병 시기를 좀 특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도 좀 노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그 접촉자의 범위를 넓혀서 잡다 보니까 항공기 노출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항공기부터를 위험도로 보다 보니까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신 그 공항버스에서 27명, 항공기에서 34명 그렇게 노출자가 많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의료기관을 2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셨을 때 진료를 같이 받았던 분들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해서 조금 그 세 군데의 노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항공기와 공항버스 그리고 의료기관 노출자 요 세 그룹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1번 환자인 경우에는 증상의 변화나 증상의 변화가 없이 주관적으로는 건강하시고요. 여전히 폐렴 소견은 있으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번 환자 국립중앙의료원에 계신 분은 폐렴 소견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시고요. 3번 환자는 증상이 기침, 가래 다 없어지시고 건강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4번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요. 약간 폐렴이 그 흉부방사선 소견상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데 폐렴은 엑스레이상은 좀 더 소견이 더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제 교육부에서 저희랑 협의하고 그리고 그 후베이성을 다녀온 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입국 후에 14일 정도에는 등교 자제하고 자가격리를 권고를 하였습니다. 아직 그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전체적인 계약이나 아니면 휴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의 진행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순서는 그러면 세종에서 기자님 세 분이 각 2개씩 질문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으로 어떻게 한 분, 두 분, 세 분 하고 그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이현정입니다. 그 메르스 때도 무증상 감염자는 있었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뭐 중국 정부에서 주장대로 만약에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무증상 상태에서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역학조사 통해서라든지. 네, 하나.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증상기의 감염력이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증폭을 해서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인체에 뭔가 염증을 만들어서 증상이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시기에는 바이러스의 양도 되게 적고 또 이게 혈액으로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검사로 이거를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또 증상이 그러니까 전염력을 일으킬 만큼의 바이러스 양이 있어야 또 전염력을 갖기 때문에 무증상기에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는 거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계속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면 다른 과학계에서도 그걸 검증할 거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면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감염원을 추적조사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양성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만 누가 먼저 감염됐는지를 또 확인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역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 받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항공기 탑승 시에는 좀 어느 정도의 증상을 보였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항공기 탑승했을 때는 본인은 증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상태 질문서도 증상이 없다라고 체크했고 입국 시에 발열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볼 때는 입국하고 다음 날부터 약간 콧물과 몸살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가셨던 거고 병원에서도 DUR로 이 환자분이 우한을 다녀왔다라는 그 정보가 떠서 그거를 확인을 했고 환자분에게 우한시를 다녀왔냐고 여쭤봤는데 환자분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않으셔서 증상도 경증이고 본인이 중국을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는 게 의료기관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그 폐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하지는 않았다. 근데 두 번째 방문할 때는 본인이 우한 방문역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환자분이 기침하고 객담이 고열하고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항공기 탑승했을 때 어떤 증상이나 이게 심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입국하자마자 발병을 하셨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네, 저 TV조선의 손병철 기자인데요. 그 네 번째 환자 이동 경로를 20일하고 21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21일에는 어떤 그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 DU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선에서 좀 잘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거 사용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분의 동선은 이제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선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날은 의료기관에 갈 때는 자차를 이용해서 주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셨고 자차를 이용해서 다시 집에 오셨고요. 그 다음에는 자택에 머무르셨고 그 다음에도 발열 근육통이 있어서 또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셨다가 그 집으로 가셨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근육통이 좀 더 나빠지니까 능동 감시 중에 계시다가 근육통이 나빠져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그래서 격리 입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선은 간단한데 의료기관에서의 그 같이 외래를 보거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거와 버스와 항공기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고 가족분이 밀접 접촉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DUR에 대해서는 저희가 DUR은 이제 원래는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사법을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들이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약을 처방하거나 그럴 때 볼 수 있다는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해외 여행력 정보 시스템을 또 추가로 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지자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지자체와 또 심평원과 다양한 의료 단체들을 통해서 DUR 확인에 대해서는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DUR에 대해서는 제가 약사법에 조금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복지부 그 약사법 근거를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되셨으면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십시오. 네, 저 KBS 송금환입니다. 저는 DUR에 중국이라는 것 말고 해당 지역이 같이 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1339가 전화를 좀 잘 받지 않는다, 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인력이나 시스템 하루에 몇 건의 전화가 오는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24시간 야간 당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DUR의 의료기관의 DUR을 띄워주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한시 입국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지역 정보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감염병명을 담아서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DUR로 해외 입국자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르스 중동 지역 입국자가 나가고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는 중국 입국자 전체가 다 DUR로 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39에 그 계속 그 대기가 많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 드린 것처럼 1339의 인력도 증원을 시켰지만 지자체 콜센터 120번 전화번호하고 그리고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의 콜센터까지 연계해서 1339가 오면 콜이 좀 분리가 돼서 넘어가게끔 그렇게 내부 시스템을 지금 확대를 해서 최대한 대기 시간이 없게끔 불편함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건수냐는 거는 이따가 저희 그 위기소통 담당관이 말씀드리겠지만 평상시에 한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인력에 대해서 평소에 한 500에서 한 700건 정도가 들어오다가 지금 10,00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배 이상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몇 명이 대응하는지를 물어볼게요. 대응은 현재 한 30명 정도가 대응하고 있고 지금 긴급 인력을 충원해서 한 30명까지 더 확보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한 100명 이상 충원할 계획이고 관련 지자체와 그리고 관련된 콜센터와 연계해서 대기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가 24시간 당직이나 야근 업무가 체계가 예. 돌아가는지도 설명. 1339가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소예요? 네, 1339는 되고 있고 네. 보건소도 야근이나 당직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네, 당연히 365일 당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뭐 메르스 의심 환자가 400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야간이든 주말이든 언제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그 상근 당직이 아니더라도 콜 당직을 명단을 저희 상황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그런 연락 체계는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 저희가 그 주의 단계를 경계를 올렸기 때문에 시도 시군구의 방역 대책반이 가동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어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산 쪽에 세 분 기자님께 질문 받고 또 다시 이쪽에 세 분 받겠습니다. 예, 질문 한두 개씩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김양균 기자님, 그리고 김근희 기자님, 김영선 기자님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마이크가 안 들립니다. 지금 그쪽에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요. 예,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립니다. 예, 국내로 철수가 예정된 인원을 보면 유학생과 주재원 등이 거론이 되는데 교민 중에서 중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철수 대상에서 이제 중국 국지법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우한시 체류 교민에 대한 얘기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정보가 없고요. 외교부가 지금 중국 당국하고 이 이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결정이 되면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되셨으면 그럼 다음 기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님. 네, 옆에서 예, 그럼 네, 한국경제 이전인데요. 지금 원래 세 번째 환자 동선 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로 발표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왜 오늘 그거 안 하시는지랑 좀 질문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15명 중에 단순 독감 없이 폐렴 소견이나 뭐 증상이 좀 심한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거랑요. 그다음에 이제 맘카페나 뭐 이런 데서 산영어 연합위원이라는 정보가 어제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발표가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 CDC에서 기침할 때 휴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계속 소매로 입을 가리고 하라고 권고를 하고 계신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바꾸실 의향이나 뭐 이런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3번 환자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CCTV나 이런 걸 다 봐서 노출 시간이나 아니면 노출의 위험도가 좀 낮은 동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명 검사 중인 환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다녀와서 그러니까 우한시 이외의 지역에서 폐렴이 있다라고 해서 새롭게 들어온 그 환자 사례 정의로 신고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가벼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65 연합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에 저희가 문자로 평택시 의료기관이라고까지 공개드렸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네. 이 의원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송구한데 어저께 저희가 그 보도자료나 브리핑을 낼 당시에는 저희 즉각 대응팀과 지자체 대응팀이 병원에 가서 뭐 필요한 검사와 검체 채취와 또 의무 기록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2번이나 다녀간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게 되면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소독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고려해서 실은 의료기관 명칭을 공개를 못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의료기관 명단은 어쨌든 다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명하지 않게 말씀을 안 드리거나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시점에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는 저희가 확진 환자에 대한 그 진단을 받은 게 아침 8시기 때문에
10시쯤에 자료를 드리면서 아직 그 조치가 안전 조치가 안 끝난 상황에서 병원명을 공개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추가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기침 예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에 있던 호흡기 분비물이 침이 2m까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대한 방법인데요. 손으로 막고 하게 되면 이 손에 묻어있던 침이 바이러스가 이런 데를 만지면 여기에 바이러스가 다 묻게 되고요. 일정 시간 여기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걸 만지고 이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코를 후비거나 할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차단하려면 침방울이 나가는 걸 막아줘야 되고 막는 방법은 휴지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면 휴지를 충분하게 안 쓰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휴지를 항상 갖고 다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옷소매로 가리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좀 차단한다 해서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나라마다의 그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지 근본적인 거는 기침할 때 막아서 비말이 그러니까 침이 어디에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묻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침 에티켓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손을 열심히 씻어달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핸드폰도 만들고 문고리도 만들고 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할 때 손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씻어달라.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예, 당산에서 한 분 더 받고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 받고 이쪽에서 3번 받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국민일보 김학선 기자인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4번 환자 22일부터 24일까지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자택 이외에 아무것도 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DUR에 지역명도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환자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고 했으니까 안 했는데 의료기관도 우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는 거니까 양측의 쌍방과실인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 전수조사 배경을 어떻게 말씀해 주신 분들 그분들 어떻게 추려진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세기 타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 어디에 격리되고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팡코로나 검사법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랑 마지막으로 15명 중에 오늘 내로 확진 결과 나온 사람 있는지 여쭤볼게요. 예, 너무 많이 질문 주셔서. 지금 그 4번 환자분의 22일부터 24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을 듣지만 그거와 뭐 카드 사용에 대한 거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의 위치가 변동했는지 그런 좀 다른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진술만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UR에 지역명 정보가 뜬다라고 말씀했는데 일단 약간 의료기관은 그걸 확인을 했고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한 거를 저희 DUR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DUR이 통보가 됐고 그게 떠서 의료기관이 그걸 이용했다라는 거는 저희 쪽에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의료기관과 이 환자분의 진술이 여기는 우한을 다녀왔냐라고 여쭤봤고 환자는 그냥 중국을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환자가 콧물과 몸살 기운을 보여서 감기 진료를 했다 정도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전세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외교부가 수립을 하고 있어서 확정된 계획이 아니어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명 중에서 오늘 중에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건 1차적으로 그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확진 검사를 저희 질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아침 보통 저희가 새벽에 많이 검사 결과를 받는데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못 들었어요. 지금 전수조사 관련된 질문은 그 100명 어저께 말씀해 주신 100여 명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100여 명에 대해서요. 저희가 그 우한시에 다녀오셔서 조금 경미한 증상으로 저희에게 신고되셨던 분들, 뭐 콧물만 있다거나 미열만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 살해 정의까지는 안 가지만 증상이 초기일 수도 있는 분들은 저희가 능동감시 대상자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매일 보건소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100여 명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수조사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전화조사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하겠고 또 14일 종료될 때까지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기자님 3분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그 교민들에 대해서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하고 똑같이 조치를 하고요.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를 다 할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세부적인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3분 네,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네, SBS 화강민입니다. 그 아까 4번째 환자 그 확인된 팩트가 이제 그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우한이라는 건 확인했지만 돌려보냈다. 이게 그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인지 혹시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대응한 상황이 개선할 부분은 없는 건지 혹시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 거기에 대해서 환경 소독을 다 마쳤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환경 소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그 환경 소독이 진행된 곳은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가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정 확인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3,000명 그게 예.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입국한 사람인지 아까 예. 1월 13일 이후. 13일 이후 23일까지인가요? 네네네. 13일에서 23일 사이에? 네. 13일부터 14일까지 되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예, 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직항은 23일 날 폐쇄가 됐고요. 26일 7일까지 그 몇 명이 있는 이유는 예약 기록이 있으신 분들, 우한 출발 예약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공항에서 들어오셔도 저희한테 다 이렇게 명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직항은 없지만 우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뒤늦게 좀 몇 명이 들어가서 날짜는 27일 정도까지인데 그 우한 공항 직항은 1월 23일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부터 23일 사이 26일 27일까지이고요.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국하신 분의 명단입니다. 네, 그리고 DUR에 대해서 떴는데 그렇게 이제 적절하게 조치가 안 된 거는 저희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료기관이 이제 많이 그 이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협하고 병협, 다양한 의사단체들도 굉장히 의료기관에 주는 그런 여파도 크거든요. 이 의료기관은 결국 폐쇄했고 지금 그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뭐 안내 이런 거는 의료계와 협조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DUR은 워낙 메르스 때문에 또 잘 알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독은 보건소 그게 이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 어긴 상황이라고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쉽고 적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의미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분이 기침이나 뭐 이런 걸 고열이 있었으면 더 물어보셨겠지만 이제 콧물이나 이런 몸살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진료를 하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보건소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그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주로 표면에 대한 소독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표면에 대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쓸 수 있어서 소독을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소독을 완료하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브릿지 경제 이원배입니다. 저 아까 뭐 확정이 안 됐다고는 하셨는데 지금 우한 교민 한 500여 명 뭐 입국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또 어디에서 지금 뭐 치료나 뭐 격리 이것쯤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검역에 대한 업무와 그다음에 어디인가에 이제 시설에서 안전하다라고 확인될 때까지 거주하실 때 또는 주거하시는 곳에서 뭐 발열 체크라거나 유증상 시에 검사라거나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관리를 저희 질병관리본부가 매뉴얼을 정해서 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국내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검역과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세종에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면 당사내 기자님들 순서대로 한번 질문 주십시오. 받고 오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소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겨레 박현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열이 어느 정도였나요? 만약에 37.5도였고 콧물이 있었다면 호흡기 증상이 있었으면 최소한 유성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는 증상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고열과 근육통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유성감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조사는 유증상가로 갔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오늘 받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15명 중에 그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 없으신 분은 몇 명인지 좀 구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3,000명에 대해서 눈동감시 수준에 그러니까 지자체와 심사원에서 매일 건강 체크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문성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될지 이게 그냥 상담만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의료기관을 갔을 때는 저희가 의무 기록을 확인한 바로는 발열은 없었습니다. 콧물과 몸살 기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의무 기록을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 왔을 때 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됐었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저희의 그 사례에 대한 기준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능동감시 대상자로 정해서 능동감시를 하고 자택에서 머무셨던 거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서 확인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능동감시 수준 15명 중에 확진자 접촉자는 제가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접촉자 중에는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15명의 세부 정보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3,000명에 능동감시 대해서는 수준 관련돼서 능동감시 내일.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의 건강 상태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단순히 건강 상태에 대한 것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달라라는 그런 예방 수칙에 대한 안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연락하라는 그런 그 지자체별로 어떤 담당자에 대한 그런 연락처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요. 이분들의 명단은 외국인 포함해서 다 이제 DUR로 실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관리하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가지고 또 선별진료소라는 걸 통해서 진료받게끔 안내를 하셔서 이분들이 최대한 그 증상 시에 조기에 진단, 치료, 격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당산에서 두 분 더 받고 넘어오겠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저도 그 평택병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방금 본부장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례 기준이 콧물과 몸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접촉자, 그러니까 무증상자의 감염력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중국 방문력이 있는데 우한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가벼운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DUR에 바로 저희 그 방문력이 뜬다라고 하면 그 동네 병원 같은 곳에서는 그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증상이고 우한이 여행력이 없음에도 바로 선별 진료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눈으로 뭐 감염된다 이렇게 해서 뭐 전문가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긴 한데 이제 그 감염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건지 뭐 악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입을 만지면 이제 감염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잘 이해를 할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국을 다녀오시고 2주 안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기관을 바로 가시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확인하거나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나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도 다녀오시 않으셨다 이런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중국에서 유입된 사례이지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특히 후베이성을 다녀오시고 2주 이내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가서 의료기관 내의 노출을 좀 줄여달라.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는 면역이 취약하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또 안전하게 정리된 그런 진료를 받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력의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파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가 메르스는 1 이하입니다. 근데 사스는 그게 한 4명 정도, 한 명이 한 4명, 2명에서 5명, 4명 정도를 전파를 시키는 거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2~3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메르스보다는 전파력이 더 높고 사스하고는 좀 사스보다는 낮지만 이거는 좀 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염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밀집한 환경에서 노출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행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사율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4% 정도인데 사스는 10%, 그리고 메르스는 30에서 40% 정도인데요. 아직은 신종 코로나가 이제 유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이 좀 진행되면서 그 고정적인 그런 위험도에 대한 거는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되냐라는 건 아까 제가 예방수칙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로, 침방울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2m 정도의 거리 유지와 또 마스크를 환자분들이 써주시면 많이 보호가 되겠고 손을 통해서 매개가 되기 때문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정도의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그 기본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한국일보 기자님 질문 받고 세종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첫 방문에서 그 4번째 환자가 처음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사례 정의로는 어떤 환자로 분류됐어야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동시에 2번째 방문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는 어떤 환자로 현재 28일 바뀐 사례 정의로는 어떤 환자로 분류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환자나 의사가 잘못 설명하거나 아니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거짓으로 뭐 다툼을 봤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질문은 입국자 전수조사는 어제는 100여 명 눈동감시 대상자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오후 상황부터 이제 3,000명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검토된 건지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전원에 대해서 전수감시한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사례 분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료기관 방문했을 때는 발열이 없고 호흡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이나 관리 대상은 아닌 걸로 분류가 되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그에 따라서 능동감시를 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능동감시를 하게 되면 자택에서 머무르고 어떤 걸 주의하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되고요.
오늘부터 바뀌는 기준에 따르면은 조사 대상 의사 환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후베이성 우한시의 어떤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대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사례 정의가 그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역학 조사를 할 때 거짓 답변입니다. 이거는 환자와 의사와의 진료 과정에서의 거짓 답변은 아니실 거고, 저희가 역학 조사를 했을 때 의사나 아니면 환자가 거짓 답변을 했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입국자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능동감시 중에 있는 100여 명에 대한 조사 계획은 어제 이미 시행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오전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오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3번하고 4번 환자가 발견이 되면서 그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발견된 환자들이 생기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세종에서 두 분, 안 끝나셨습니까? 안 끝나셨으면, 네. 질문이 약간 헷갈린 것 같아서 저 역학조사 관련 그 상황에서 거짓으로 대답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필요한 거긴 한데 의사랑 환자가 이렇게 서로 질문 보고할 때 약간 불충분한 답변이었던 거잖아요. 중국에서 왔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처벌 조항이나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가 그러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종에서 질문 있으신 분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순서대로 하고. 네, KBS 송금환입니다. 그 평택병원이 어떤 환자를 주로 받는 병원인지, 만성질환자들, 노출자들이 좀 많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1339 직원이 30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신고 건수를 어떻게 보고 정확히 언제 증원이 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339 콜센터는 계속 증원을 하고 있고 내일도 증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콜센터로 인해서 신고 사례가 늦게 접수가 될 거에 우려해서 저희가 콜을 보면 관련 있는 전화보다는 그냥 일반인들이 질문하시는 전화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일반인들의 단순한 질문들은 건강보험 콜센터나 아니면 심평원 콜센터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빨리빨리 해소를 하고요. 저희는 중국 다녀오시는 국민들 콜과 의료기관의 콜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역할을 나눠서 처음부터 분류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좀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도의 콜센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콜센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대기 시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그 평택의 병원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그 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제 저희 조사반이 굉장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노출 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 근데 아무래도 그 의원급이다 보니까 중증 환자보다는 반복해서 다니시는 그런 환자분일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알겠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세요. 서강민입니다. 그 유증상자가 급증한 게 중국에서 온 사람 중에 폐렴 증상자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이 증상은 그냥 이제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펫CT나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아니라는 게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이제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감염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 각막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때문에 뭐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각막 감염이라는 거의 가능성은 어떻게 질본은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자세한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그 중국 그 우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을 다녀오셔서 폐렴을 보이시는 분들에 대한 의료기관에 문의가 많고 신고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분들은 다양합니다. 그 흉부방사선 검사 주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렴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도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폐렴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섞여서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좀 더 그냥 광범위하게 좀 잡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은 되게 다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각막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조금 눈만 마주쳐도 한다는 걸 각막의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직접 비말이 2m 날아가서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을 비빌 때 눈에 있는 점막, 코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걸리는 게 아니라 손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벼야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촉이 없이 눈만 마주친다는 거는 전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 네. 뭐 관련 질문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이데일리 이지영 기자의 OEM 질문인데요. 관련해가지고 뭐 중국산 김치나 중국 식자재 이런 것들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괴담처럼 퍼지고 있는데 좀 아니라면 아니라고 좀 확실히 그 국민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파 경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나 점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그리고 또 특히 중국에서부터 이게 실려오고 제조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뭐 얼마나 생존할지 그런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그걸 먹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예, 당산에서 순서대로 두 분 질문 주십시오. 예, 순서대로 질문 주십시오. 네, 저 중앙에 보겠습니다. 다시 사망 환자가 갔던 병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병원이 공교롭게도 메르스 때도 확진 환자가 거쳐갔던 병원이잖아요. 만약에 그 병원 원장이 그대로라면 이미 한번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도 DUR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심 환자를 받았는데도 신고를 안 하게 되는데 늦게 지체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자료에도 있지만 검역 단계에서 벌어지는 건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선별 진료가 돼야 되는데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의사분들이 많아지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 당시로 보면 우한 여행력을 DUR로 확인은 했고 환자분에게 물어본 것까지는 하셨고요. 설사 우한 방문력이 확인이 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콧물과 경미한 그런 몸살 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의료기관의 과실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저희가 검역 과정에서 그 의심자를 발견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발병한 상태에서 들어오고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입국 과정을 통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또 혹시나 모르는 환자를 거기서 찾아서 바로 격리하는 목적으로 검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검역 과정에서 파악한 명단을 또 의료기관에 제공해서 하는 1차 방어선이 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2차 방어선은 의료기관에서의 선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료기관에게는 여행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 진료를 안내를 하고 또 국민들께는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선별 진료소를 먼저 가게끔 하는 그런 국민들의 협조와 또 의료기관의 협조가 있어야만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발병하신 환자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지역사회 노출을 최소화해서 진단 및 치료, 격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중국을 다녀오셔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의료기관에서는 DUR 또는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여행력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이 많은데 한 10분 정도만 더 받고 또 방역대책본부로 가셔야 되는데 순서대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이렇게 세 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인데요. 입국자 중에 운동감시 중에 있는 100명은 이미 조사를 시행해서 진행이
있다고 하셨는데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랑 혹시 지금 이분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건지 알고 싶고요. 지금 밀접적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된 상태인 건지, 그럼 자택에 계시는 건지, 자가격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한 입국자 중에 능동감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어제 오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급하게 오는이라고 통계를 못 가져왔습니다. 조금 하루 이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의 자가격리는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메르스의 자가격리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자체에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기자님. 예, 아시아경제 최대하고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제 사망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 중국적으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분석이 되는지 하고 이게 급성 호흡기 증후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 대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사스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 대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사망자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보나 그 자료들은 고령자 6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에서의 사망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와 기저질환자에서 높다. 그리고 약간 비만 환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사스나 메르스처럼 위험 요인이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그리고 기저질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스와 비교를 했을 때 사망률의 증가 속도는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께서 사스보다는 좀 더 전파나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더 빠르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는 사스가 생겼을 시는 지금보다 한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람의 물동량, 인구의 이동 또는 밀집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그 전파 속도와 지금의 전파 속도를 단순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그런 판단이십니다. 예, 그럼 서울경제 우영탁 기자님. 1339 직원 수가 지금 30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증원된 직원 숫자랑 내일 증원될 그 콜센터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30일이랑 31일에 우한에서 전세기 뛰어서 그 교민들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최소 14일 동안 격리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팡코로나 검사나 RT-PCR 검사 나올 때까지 14일이나 걸린다는 건지 아니면 음성으로 나와도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한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뒤에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민의 입국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계획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일간 격리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입국 후 14일 정도는 모니터링 관찰을 별도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느 범위까지 검사를 할지, 근데 대부분은 잠복기 14일이 지나면은 거의 이제 발병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유증상자가 생기면은 바로 격리병원으로 이송해서 검사 및 진단을 동일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콜센터 인력은 20-30명 최대한 오늘 증원할 계획에 있는데 몇 명까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최대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된 자료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예,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민분들은 아직 그러면 격리만 하고 검사를 안 하신다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아직 그 세부 관리 방안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한에서 오시는 교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그 교민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게끔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세부 절차,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세부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꼭 질문하셔야 될 한 분만 더 받고 그러면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당산에서 말씀 주십시오. 그럼. 네, 저 국민고 김영선인데요. 좀 예. 전에 정책을 투입한다는 발표 나왔으니까 그냥 좀 추가적으로 최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요. 그거는 그 복지부하고 외교부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그 안전에 관한 기준과 환자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담당하고 있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죄송한데 저 짧게 빨리 예, 맞. 여쭤보셨는데요. 그 네 번째 환자를 다녔던 평택 병원의 의료진들의 개인보험 설명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그 콧물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흔히 지금 호흡기 증상이랑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가격리 방법을 어느 기자분 여쭤보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감사드립니다. 평택 보건당국을 보면은 발열을 하루 2회 정도 하고 지금 지방 못 나가게 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되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 의료진이 개인복을 어디까지 착용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역학조사 나간 그 역학조사관에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좀 더 특징적인 증상이 기침, 특히 객담이 별로 없는 마른 기침과 인후통, 그리고 숨가품, 호흡곤란 이런 거를 증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증상을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자가격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병 법에 자가격리에 대한 격리 통지서를 보건소장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 하루에 2번씩 발열과 또 증상에 대한 체크를 보건소 담당자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내문에 대해서 제공을 해서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준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건교육과 생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세종에서 하나 질문 더 받고. 네. 현재도 그 발열이랑 호흡기 증상과 여행력이 기준인데요. 그러면 감기 증상하고 여행력이 있는 환자는 놓치게 되는 게 아닌가 질문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일제조사 기준에 못 미치는 환자를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지 궁금한데 병의 진행 기간에 따라서 바이러스 양성이 좀 다를 텐데 양상이 다를 텐데 오히려 좀 호점이 생기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는 후베이성, 특히 우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국으로 전체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 진단법이나 특이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노출력과 증상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대응법이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에 사례 정의를 바꿀 때 우한시를 다녀오신 분들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이거를 바꿨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저희가 그거를 상황을 보고 의심 환자를 확인을 해서 검사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감기 증상과 여행력이 있다면 현재로서도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우한을 다녀오거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뭐 격리나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는 증상이 이게 처음에는 뭐 콧물만 있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기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즉시 신고하라라고 해서 능동감시 같은 그런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신고 안내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예, 계속 계신 그러면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3,000명에 대해서 그냥 전화로 그냥 상황을 물어보고 그냥 문진을 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투입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그 만약에 뭐 거기서 이제 뭐 걸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투트랙으로 저희가 조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까지 이게 전파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신평원의 콜센터에서 일제 오늘 이제 전화 조사를 할 텐데 아마 연락이 되기도 하고 전화번호가 약간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가면서 일제히 현 시점에서의 증상 여부,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일제히 하고요. 이 이후의 시점은 14일 될 때까지 지자체와 그리고 신평원이 역할을 좀 구분을 해서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교육하고 하는 그런 기존의 능동감시 방법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내국인이 지금 1,100 몇 명이시고 전화번호는 저희가 여권번호나 이런 걸로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번호나 이런 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일제 조사하는 거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오늘 지금 저희 담당 조사원이 올라가서 그 신평원 그 콜센터 팀하고 같이 조사 매뉴얼과 뭐 정보에 대한 거를 하고 전화를 아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종료가 될지는 제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조사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본부장님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김은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최근 14일에 있는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하는데 여기 내국인 1,166명 중에 연령별로 몇 명인지 파악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숍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유언비어도 많이 나오고 관련 기사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적어서라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다는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연령별, 지역별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소아의 연령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성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일상적인 그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명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희 이제 역조관이 그 지역에 가서 CCTV나 이런 거를 보고 그 사람의 동선, 뭐 마스크를 썼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은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뭐 얼마면은 장시간이고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거기 가서 주문을 하면서 기침을 하셨다 그러면 5분을 머물러도 거기는 오염된 장소라고 보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브리핑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